저희가 플랑 리브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라운 플랜이 있습니다. 라운 플랜은 이거는 독일어고요. 라움은 독일어로 방 그리고 공간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방이자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방들로 이루어진 평면이라는 뜻이고 아까 잠깐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방들로 건물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그려본 건데요. 각각의 방들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있는 공간 구성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체도 이 벽이 그대로 힘을 받거나 아니면 벽들이 만나는 부분에 기둥이 있어서 이 건물을 지탱하게 됩니다. 플랑 리브르는 반면에 겉에 벽이 힘을 받지 않고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둥들 사이사이에 자유로운 벽면들이 있었던 거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종류의 공간 구성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플랑 리브르에 대조되는 라운 플랜, 이 라운 플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경우에 아돌프 로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돌프 로스가 이 라운 플랜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건 아니고요. 라운 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돌프 로스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세 이론가들이 사용하고 규정한 언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아돌프 로스가 이 라운 플랜이라는 느낌을 암시하는 문장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물은 평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공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나의 건물이고 나는 설계를 3차원적으로 한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독일어의 단어로 응축을 시키자면은 라운 플랜이라는 단어로 응축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세 이론가들이 아돌프 로스가 만들어낸 공간은 라운 플랜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아돌프 로스가 설계한 여러 건물들, 특히 주택을 많이 설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뮬러하우스와 몰러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독일어라서 점 두 개, umlaut라고 하죠. 그래야 뮬러라는 발음이 되는데 이 점 두 개가 빠졌네요. 뮬러하우스는 프라하에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주택이고 벽으로 돼 있는 건물에 창문이 있구나 하는 정도가 느껴져요. 근데 실제 이 건물의 내부 공간을 보면 내부 공간이 굉장히 여러 층, 다양한 층의 레벨에 있는 방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 플랜은 단면에서 봐도 이 단면들이 굉장히 다양한 레벨들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층의 바닥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연결하는 계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계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이렇게 굉장히 큰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위에 단에 식당 부분이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가면 방이 있고 조금 더 꺾어져 올라가면 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공간들이 하나하나씩 구획이 돼서 조직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 부분인데요. 거실 부분이 있고 이쪽에 식당 부분에서 거실 부분을 내려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운 플랜에서 공간들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각각 방들의 단위를 가로질러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선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플랑 리브르는 공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흘러가는 느낌이 들게 연결이 되어 있죠. 비엔나에 있는 몰러하우스를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무표정한 건물처럼 보이죠. 막힌 벽에 창문만 몇 개 있습니다. 아돌프 로스가 장식은 죄악이라고 해서 공공 영역 쪽으로 화려한 장식을 내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외부는 이런 침묵하는 벽이 있고요. 실제로 근데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 구성 방식에 있어서 라운 플랜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뮬러하우스입니다.
뮬러하우스는 프라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거고,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거는 몰러하우스예요. 비엔나에 있죠. 그래서 이 몰러하우스도 역시 라운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단면이고요. 이 아래쪽은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서 이쪽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주인이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직전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이 이렇게 등을 대고 앉아 있으면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사람이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이렇게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올 때, 아니면 꼭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들어올 때 이 주인이 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각선이 단면에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보는 게 아니라 X축, Y축, Z축을 다 가로질러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X축, Y축, Z축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X, Y, Z가 있을 때 ZY축만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XYZ축 전체를 가로질러서 이 대각선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 플랜에서 공간들이 연결되는 대각선들은 이렇게 3차원적인 대각선이 이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XYZ축을 가로질러서 시선들이 교차하면서 위에 이렇게 평면에서 앉아있는 주인이 아래쪽에서 외부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올 때 가로질러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공간, 이쪽에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있는 공간, 그리고 출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공간들을 가로질러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 플랜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위들이 있는 방들이 있지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돌프 로스가 발명해낸 라운 플랜, 그러니까 공간들의 평면 또는 방들의 평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라운 플랜이 되게 되고요. 이 방들의 평면이라고 라운 플랜을 규정을 할 때 또 빠지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다름 아닌 루이스 칸이죠. 루이스 칸은 건축을 방들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Society of Room이라고 불렀고요. 방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곧 건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분한테는 방들, 이 하나의 단위들이 조합해서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꼬르비제의 플랑 리브르가 방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살리기보다는 기둥과 흘러가는 공간들을 통해서 공간의 구획이 없어야죠. 그리고 방의 구획도 사실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돌프 로스나 루이스 칸의 라운 플랜은 구획이 굉장히 확실한 공간이 되게 되고요. 특히 루이스 칸에 있어서는 이 구획이라는 것이 거주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정주라고 하기도 하고 거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한 위치에서 장소를 점유하고 사는 거, 그 정주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방이라는 게 핵심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꼬르비제하고는 굉장히 반대편의 위치에 서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칸의 라운 플랜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로는 엑시터 도서관과 그리고 브리티시 아트 뮤지엄, 이거는 예일 아트센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세 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예일 아트센터, 브리티시 아트 뮤지엄 두 개가 같은 건물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인데, 이 건물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건물은 이렇게 기둥이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기둥들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힘을 받는 구조체들이 있어서요. 이런 구조체를 중심으로 단위를 만들고 그 단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부분은
저 아래로 쭉 뚫려져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공간들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방들을 연결을 하면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엑시터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가운데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여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도 갔을 때 진짜 너무 놀랬고요. 이렇게 각각의 방들이 조합이 돼서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들과 방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사이 공간으로 이런 엄청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은 가운데에 굉장히 큰 의회당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방식으로 방들이 조합되는 방식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칸의 공간 구성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의 큰 건물이 있을 때 이거를 구획을 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린 것처럼 각각의 모듈들, 각각의 단위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칸의 건물에서 나타나고 두 개의 대조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전체를 잘라나가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쪽의 방식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유행했었던 보자르 양식. 보자르라면 이거는 파인 아트. 보가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트. 그러니까 보자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걸 파인 아트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18세기, 19세기까지 프랑스의 예술이나 건축은 이 보자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 보자르 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는 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이론에 관련된 거였었어요. 근데 이 보자르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 두 명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듀랑이라는 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분은 과데. 프랑스 발음으로 이게 과대입니다. T가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과대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있는데, 듀랑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공간을 부분으로 쪼개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과대는 방들과 부분을 조합해서 어떻게 전체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18세기 보자르 양식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칸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듀랑의 방식과 과대의 방식을 적절하게 건물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거를 설명해 주신 분은 역시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현철 교수님은 이 이론을 어디서 배웠냐면 자크 릴강이라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 이론가이자 역사가인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이 자크 릴강이 쓰신 책은 한국에도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된 책이 있고, 사실 한국에 번역된 책보다 더 이분의 그러니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진면모를 알 수 있는 책은 Composition and Non-Composition이라는 책이 불어로도 나와 있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책을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크 릴강이 프랑스에서 강의를 하실 때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 김현철 교수님도 들으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현철 교수님이 자크 릴강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이분의 책을 읽고 저한테 수업 시간에 또 알려주셨고, 저도 직접 가서 릴강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듀랑과 과대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런 종류의 구성 방식을 또 현대적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건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산하의 일부 건물, 알미르 시어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라운드 플랜의 방식을 이어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대 부분을 조합시켜서 전체를 만드는 방식은 소우 후지모토 라는 일본 건축가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이렇게 그 칸의 라운드 플랜과 보자르 이론 그리고 현대적인 적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분들을 조합해서 전체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한 루이스 칸의 리차드 메디컬 센터를 보고 계시고요. 네, 이것도 역시 그 방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부분들을 조합해서 전체를 만드는데 직각 체계를 따르는 정형적인 방법 이외에 이렇게 비정형적인 방법도 칸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랑을 리브르에 대해서는 꼬르비제가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라운드 플랜에 대해서는 이 칸이 정말로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들이나 유닛, 모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라운드 플랜을 이어받는 건축가로서 세지마 아키텍트, 니시자와 아키텍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사나라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알미르 슈타트 컬처 센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알미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컬처 센터인데요. 저 튀어나온 볼륨들, 그러니까 이 볼륨들은 극장 볼륨입니다. 아래쪽에는 여러 문화시설들, 교육시설들이 있는데 이 방들이 조직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복도가 없이 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엑소노메트릭 그림을 프리젠테이션 했고요. 안이 채택이 돼서 결국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보면은 정말 방들로만 이루어진 공간, 그야말로 라운드 플랜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잘 분석해 보면 복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평면 구성 방식에서 분명히 이 아돌프 로스와 루이스 칸의 라운드 플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라운드 플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또 다른 건축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우 후지모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운드 플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데 플랑 리브르와 라운드 플랜을 합쳐놓은 일본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이 안도 타다오입니다. 그래서 안도 타다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권투 선수였었고 그 다음에 공업고등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서점에서 꼬르비제에 대한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챔피언 타이틀을 딴 돈으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루이스 칸과 꼬르비제의 건물을 열심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꼬르비제는 플랑 리브르의 대표적인 공간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이스 칸은 라운드 플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안도 타다오의 머릿속에서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건물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분석할 게 타임즈와 콜레지오네라는 건물 두 개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 건물들의 구성 방식을 보면 이거는 콜레지오네라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곡선의 메스들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와 도시적인 길들, 골목길들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당과 골목길이 건축 안쪽으로 침투된 굉장히 뛰어난 예고요. 도쿄 오모테산도 길의 끝부분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즈는 교토에 있는데 이 건물은 수변이죠.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데 강변에 있는 길들을 건물 안쪽으로 흡수한 대표적인 굉장히 뛰어난 예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건물 두 개의 구성 방식을 보면 이 타임즈는 전체적인 구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복도 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직선적인 복도는 아닙니다. 이 뒤에 굉장히 복잡한 계단들이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나눠서 어떤 부분은 보이드로 쓰고 어떤 부분은 방으로 쓰고 하는 방식으로 구획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건물, 저희가 언급했었던 콜레지온의 건물을 보면 동그란 베스와 그 다음에 사각형 베스들, 이런 것들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도타다오의 특징인 벽들이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계단을 만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보면은 역시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나가면서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만드는 방식을 역시 안도타다오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칸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듀랑의 방식, 과대의 방식을 계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 구성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들이 내려가고, 이 계단들이 저 뒤쪽 또 다른 계단으로 넘어갔다가 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또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축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이 루이스 칸의 건물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공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콜레지오네 같은 건물을 보시면 이 구성이 건물들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의 공간 구성 방식이 마치 꼬르비제의 블랑 리브르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방식이나 방들이 구획되는 방식은 루이스 칸의 라운 플랜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꼬르비제의 건축적인 산책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블랑 리브르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라운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아돌프 로스, 그 다음에 칸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성 방식을 정립을 했는데, 그 위에는 보자르 건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나, 소우지모토, 그리고 안도타다오 같은 건축가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